XSFM입니다. I, D, W, K.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이번 주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작년 일입니다. 네. 작년 8월 마지막 주, 모두가 기억하는 끔찍한 한 주였죠. 사실 지금보다 더 큰 위협이었다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도 안 되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코로나19는 사망률이 훨씬 높거든요. 네. 네. 이게 서사적으로 되게 끔찍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정강원 목사가 주도한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지속적인 감염세의 확산이 아니고 단 한 명이 네. 만들어냈던 사태라는 게 끔찍한 일인 거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이게 우리가 걸어온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죠. 네. 이 집회로 인해서 거리두기는 순식간에 격상이 되었고 이게 8월 15일이었잖아요. 네. 개학을 눈앞에 두고 개학이 연기가 됐어요. 그랬죠. 네. 게다가 기타 전국 지자체는 집회 참석자들을 찾느라 난리였고 이 와중에 사랑제일교회는 또 명단도 허위로 제출을 했었죠. 그랬습니다. 정강원 목사는 원래부터 극우적 행태를 보이던 목사였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특히 더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진짜로 정부가 싫은 것도 있었겠지만 재개발 보상금 때문도 있었겠죠. 네. 당초에 567억 원을 제시했던 보상금은 집회 이후 10월에 157억 원으로 줄여서 새로 대폭 줄여서 그렇죠. 새로 협상을 요청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집회까지는 자신의 지지도와 여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지만 집회 이후에 전국적인 이제 월드 페이머스 빌런이 되면서 급 하락한 자신감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그렇죠. 실제로 당시까지 미래통합당과 극우정당과의 인연이 있었고 영향력도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이 집회로 인해서 정치권과의 연결은 싹 끊겨버렸죠. 그렇습니다. 이후의 행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소 쫄았지만 지지자들 때문에 쫄은 기색은 보일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본인도 코로나19에 감염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작년에 선거법 위반하고 명예훼손에서 1심 무죄를 받아가지고 잠깐 기세가 올랐지만 아직 남은 재판이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작년 광복절 집회로 본인의 영향력을 보여주려던 것이 전 국가적 빌런이 되는 결과를 낳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사랑제일교회는 어떻게 지내는가? 여전히 재개발조합하고 싸우면서 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사진 보면 진짜 수성 중이에요. 그게 정말 재개발조합은 사람 인생 얼마나 산다고 정말 큰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매달 이자만 10억씩 나가고 있다고 하죠. 네. 계속 대면 예배를 지금까지 강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4단계에 올려서도 강행을 하다가 지지난주에 시설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랬죠. 올해 광복절에 집회를 열려고 했는데 이게 웬걸 오세훈 시장도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 시장이 돼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시장이 되면 버릴 카드죠. 네, 그렇죠. 재빠르게. 그리고 경찰도 철저하게 틀어막아서 집회는 없었습니다. 정강원 목사는 집회가 아니고 모여서 유튜브를 보면서 산책하라는 변형 집회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가 밖에 나가 있는. 네. 네. 근데 이제 광복절 당시에는 통제가 심해서 거의 못했고요. 대신 지난주 일요일 22일에 굳이 온라인 예배를 광화문에 나와서 하는 이상한 온라인 거리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교인인데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존재를 만나보지 못합니다. 네. 비대면이에요. 네. 예수님과 뭐 대면해 본 사람 몇이나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왜 굳이 대면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여기저기 3, 3, 5 대충 앉아서 각자의 폰으로 영상을 보는 이상한 그렇죠. 예배입니다. 심지어 정강원 목사는 광화문에 없어요. 네. 왜냐면 온라인 예배니까요. 그래서 이 사진 보면 사람들이 그냥 계단, 뭐 돗자리, 가로수뷰 이런 데 3, 4, 5 앉아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그러고 있어요. 이걸 이제 그 영어식 표현으로 워치 얼롱이라고 하죠. 재밌는 프로그램 모여서 보는. 네. 영상회. 옛날에 이제 팬 영상회 이런 거. 네. 너무 재밌는 드라마 마지막 회라든가. 그렇죠. 네.
경찰과 공무원들이 와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많이 오프라인 상에 온라인 예배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하니까 네. 탈레반이냐고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상관없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윤희숙 의원이 말이에요.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네. 탈레반에게서 권력을 되찾겠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아프간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오, 가장 용감한 대선 출마네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번 주에 나왔죠. 네. 왜냐하면 부동산 불법권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선 좀 어렵고 아프간 대선으로 출마를 하겠다. 예. 정광훈과는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가 궁금해서 네. 유튜브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요즘도 이제 관련 이제 연설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네. 다 보지는 않았는데 문재인 정권이 탈레반이랑 손잡는다. 네. 그런 얘기를 요즘 또 그게 또 핫한 이슈인가 봐요. 일단 중국 공산당은 윤희숙 의원을 매우 좋아할 것 같습니다. 눈엣 가시 같은 탈레반을 민주적으로 내몰아 주겠다니. 예. 돌이켜보면은, 이제 이때, 사실, 코로나 음모론을 제기하는 극우 유튜버들하고 기독교의 혼종이 유튜브에서 끔찍한 교배와 번식을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하고 놀란 거죠. 맞아요. 리얼 월드! 그래, 내가 사는 세상엔 과학적 사고방식이란 걸 해야 되는 세상이었어. 네. 예, 그래서 사실 이 이후로 극우 유튜버들하고 이제 극우 인사들 그리고 허황된 소리 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싹 줄어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도 한국 기독교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저희 방송에서 특집 방송을 했었고 많이들 지적을 했었는데 네. 그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사건으로 기록할 만한 사건이죠. 우리가 그 영향력이 크게 늘어난 사건을 손희상 선생과 한번 짚었잖아요. 네. 마이클 잭슨 대한. 그렇죠. 다른 계기도 있겠죠. 흥하면 또 망하니까. 네. 에디터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 주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캐나다에서 온 사연이 있었죠. 네.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지금? 캐나다 사람들의 이제 캐나다에서 편의점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10명 중에 8명은 마스크를 코를 내놓고 쓰고. 참고로 사실은 지금 농축산이 앉아 있어요. 네. 내일 방송을 하려고. 웃는 거 참고 앉았어. 예. 캐나다 이민 경험이 있는 정은정 씨가 계십니다. 되게 싫어해요. 마스크 쓰면 죽을 병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재미있는 게 그거였어요. 이제 노인분들은 편의점에 가림막을 해놨대요. 굳이 마스크를 내리고 가림막 아래로 얼굴을 들이밀고 말을 한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가림막 아래로 얼굴을 들이민 다음에 마스크를 내리고 겁나 공포 영화. 좀비물. 눈 안 보고 얘기하는 거 되게 실례고 그래서. 네. 아니 눈은 보라고. 꼭 보여야 아니 가림막이 투명판이잖아요. 기왕 보는 거 코도 보면 반갑죠.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좀비잖아요. 좀비 나를 물으려고 달려드는. 둘 중에 캐나다인 요즘 얘기를 다룬 사연이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코를 내놓고 마스크를 쓴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나는 건강 문제가 있다면서 핑계를 대면서 마스크를 안 쓴다. 이런 얘기였어요. 네. 이게 이제 나성인처럼 한국도 와보고 북미 대륙에 살고 서유럽에 살고 이런 분들이 정말 잘 이해할 문제예요. 시민들이 캠페인이 너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비과학적으로 사고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건 그냥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체면치레하고 분위기 맞추느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시민들의 수준이 많이 달라요. 이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예요. 지금 오늘 저희들이 방송 녹음하고 있는 날짜에 2,000명 충격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숫자를 비교해보면 이건 여전히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적은 숫자죠. 나라의 관문을 한 번도 막은 적이 없는 나라가. 이건 시민들이 잘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되게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 같은 시기에 독일에서는 베를린에 이런저런 광장에 온 시민들이 마스크 안 쓰고 모여가지고 행가래하고 맥주도 하나 먹고 이런 집회를 했었습니다. 안티백서 시민들이 말이에요. 온 서유럽이 그랬어요 그때. 네. 그 등살에 못 이기고 지금 위드 코로나를 빨리 하잖아요. 그 와중에 확진자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시민들이 잘한다라는 말의 가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도 그거고 저는 역설적으로 되게 또 깔끔하게 보이는 게 아니
다른 나라와 다른 방식의 방역 체계를 수립을 했고 그걸 진행을 했고 그리고 결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도 못한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거 없이 그냥 못한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 사람들이 걸러져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그 미국 남부 쪽에 왜 그 대가축 그 구충제 그 섭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 그걸 먹으면 또 코로나가 낫는다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백신이 남아 돌잖아요. 네. 그런데 그 대가축, 그러니까 큰 소한테 먹이는 건 굉장히 농축량이 높아서 정말 이게 무슨 강아지 구충제 수준이 아닌데 오죽하면은 그걸 FDA에서 절대 먹지 말라라고 보도를 이번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을 안 믿는지를 딱 알겠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다음 뉴스는 재미없는 뉴스입니다. 옛날 22년 전 얘기예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서울역의 내리문 앞에 위압감 있는 건물이 하나 있죠. 네 생에 나왔던 서울스퀘어. 그렇죠. 그냥 이제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계속 그 LED가 춤추는 건물. 그렇죠. 네. 네. 약간 타워 디펜스 메인 건물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게 원래 대우 본사였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요즘 세대면 알 필요가 없죠. 근데 그 사실 서울스퀘어라고 써있지만 옛날에 대우라고 써있는 걸 봤던 사람들은 보자마자 아직도 반사적으로 대우 본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상당수의 20, 30대들은 이 서울지방에 한정한 건데 서울지방에 오래 산 사람들도 서울역에 나와서 옆에 있는 옛날식 건물이 노숙자 보호시설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게 서울역이었다는 건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서울역이라는 것도 모를까요? 그렇게 일본식인데. 근데 그게 거의 90년대 말까지 계속 이용했었죠. 아, 그렇죠. 저도, 네. 네. 제가 원래 아는 서울역은 거기였거든요. 그렇죠. 네. 네. 원래 거기가 대우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1999년 8월 25일. 네. 지구가 멸망할 줄 알았던 99년인데 지구는 멸망하지 않고 대우가 망했습니다. 대우랑 한보가 망했어요. 네. 예전에 김민아 아저씨가 4대 대기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준 적이 있죠. 그렇죠. 저도 그 당시에는 몰랐다가 이번에 찾아보면서 안 건데 대우그룹이 네. 그 소련 해체될 때 동유럽에 가장 빨리 진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에 침투한 세계의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동유럽에 제일 빨리 진출을 한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세계 진출을 운운했던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국 이런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경영이라는 건 결과로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에 억울해하는 옛날 대우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가서 사업하는 척하면서 돈 빌리러 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격적인 해외 진출과 사업 확장으로 유명한 기업이었습니다. 예. 정확히는 기업보다는 고 김우중 회장의 경영 방침이 유명했죠. 망하기 직전 98년에는 재계순위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업 규모가 전부 다 분식회계를 통해서 얻어낸 빚이었고 네. 수출 실적도 그냥 해외 지사로 밀어내거나 적자 수출로 올려놓은 실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 규모가 전부 다 그냥 장부 조작으로 만들어낸 규모였다는 거죠. 네. 그걸로 빚만 잔뜩 끌어안고. 그렇죠. 결국 외환위기가 오자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당시에 외환위기가 와서 다른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그러니까 돈을 더 빌려달라고 주장을 하다가 재빨리 망했습니다. 네. 이때 망한 대우그룹은 여기저기 우리 삶 속에서 희미한 흔적으로 남아있죠.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건 다마스. 그렇죠. 네. 라보. 네. 예전에는 아이폰 고치러 대우 그렇죠. 계열사로 갔죠. 네, 남아있는. 프로지 아파트. 네, 그렇죠. 대우건설이 이번에 호방건설 넘어갔나? 그러면서 네, 굉장히 맞습니다. 지금 자존심 상해하면서. 그 해외 진출 얘기하니까 대우 로지스틱스가 마다가스카르 땅을 되게 많이 샀었거든요. 그래요? 네, 맞아요. 옥수수 심는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식민지 개척이냐,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플랜테이션. 네네. 옥수수 심으려고 정말로. 네. 그리고 케이블 채널 OCN도 원래 대우가 만든 채널이었습니다. 대우 시네마 네트워크였죠. DCN. 그렇죠. 결국 김우중 회장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면서 외국으로 튀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5년에 돌아왔어요. 감옥에서 1년쯤 살고 특사로 나왔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뭐 베트남에서 청년 사업가들을 양성한다고 무슨 센터 지어서 자신의 경영 노하우를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골프나 치면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프로 바둑 기사를 그렇게 베트남으로 불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도 하고. 베트남 여행 갔을 때 그 현지 가이드가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재밌게 보냈어요. 네. 네, 뭐 맞아요. 경제지가 뭐 험난한 말년 어쩌고 하는데 험난하기는 이때 부도 났을 때 노동자들이 이후로 아직까지 험난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럼요. 네, 이 김호중 회장은 재밌게 보냈어요. 이게 웃긴 게 이 베트남에서 후학 양성을 한다고 하잖아요. 경영 노하우를 가르친다고. 네. 탐방하게 하려고. 그래서 베트남에 있었던 건데 네. 이게 해외 도피할 때 베트남에 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제지에서 보면은 무슨 베트남과의 각별한 인연 막 이러면서 써놨더라고요. 막 문상 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네, 무슨 훈훈한 일화처럼 그걸 또 빨아주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 시사 아카데미 시간에 항의와 이탈과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제가 여러모로 이 충성과 참 안 맞아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저 자신을 얘기했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 경험에서는 그러니까 저 같은 자영업자 평생 자영업자의 경험에서는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이 꼭 네트워크가 친교의 능력이 강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친교를 중요하게 여겨서 한국같이 빨리 경제가 성장한 나라에서는 윗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 이상의 다른 능력이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까 앞에 했던 이야기하고 또 이어지게 되는데 저 많은 재벌들의 다수가 성공을 해서 이렇게 큰 기업을 빨리 대한민국이 이루어낼 수 있던 이유는 전 무조건 직원들이 유능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유능해서 코로나를 이 정도로 막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죠. 다만 반증은 너무 많아요. 주로 보면 무능했어요. 이상한 멍청이들이었어요. 저는 이 시절에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 건 김우중 씨보다는 한보그룹이에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본사가 있었어요. 한보그룹이요? 은마 아파트 상가 3층에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재벌인데 아파트 상가 3층에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점쟁이가 터가 좋다 그래서요. 아 진짜요? 그래서 본사를 안 옮깁니다. 영원히. 아 그러면 실제로 그 본사는 그냥 상징적으로 있는 거고 실제 일은 딴 데서 다 했겠네요? 맞아요. 네. 예. 한보 상사가 떼돈을 벌게 된 것도 뭐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캐내던 무언가의 생산량이 갑자기 중단되고 뭐 이런 우연 같은 것들이 많이 겹치는데 결국은 7, 80년대 우리나라 기업사들을 보면 직원들이 유능하지 않았으면 일어났을 신기한 분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지점이 언젠가는 다시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과실을 따서 배불리 먹는 사람들 중에 발언권이 센 사람들은 다 어떤 영웅을 찾아 헤매요. 그 점이 자꾸 전광훈 같은 변태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라고 저는 느껴요. 대우나 한보의 옛 시절을 혹은 모든 대기업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 사람들 능력이 아닌데. 예. 그리고 곰곰이 따져보면 다 약간 박정희 때 이제 그 네트워크로 갑자기 큰 기업들이 많고요. 네. 진짜로 자주 성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은 별로 없죠.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충성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아카이브였습니다. 였습니다.